엄마, 여기서 좀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알았어, 예.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절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대형마트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늘어선 곳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장 보러 들어간다며 카트를 밀고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여기 앉아 계세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요. 그렇게 말하고 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 손님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서는 삑삑거리는 바코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인조가죽 가방, 지퍼가 반쯤 고장나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방. 그 안에는 제 신분증 하나, 지갑 하나, 그리고 약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성우가 일주일 전에 가져갔거든요. 엄마, 요금제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맡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3달 전부터 성우가 관리한다며 가져갔으니까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고맙다고 했었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고 통장을 빼앗고 연락할 수단을 하나씩 차단해가며 저를 고립시킨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 성우가 사라진 지 1시간 10분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장을 본 주부들은 카트를 밀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휴게 공간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코너, 정육 코너, 생활용품 코너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성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성우의 검은색 승용차도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시 휴게 공간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대화 내용. 3달 전부터 제가 기록해온 것들이었습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거실. 엄마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성우. 그럼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윤경. 9월 19일 오전 11시 주방. 통장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성우. 10월 3일 오후 9시 안방. 아파트명에 넘기는 거 법무사 알아봤어요. 윤경. 엄마가 동의 안 하시면요? 성우. 동의. 치매 진단서 한 장이면 끝이야. 윤경.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적어놨습니다. 글씨 쓰는 게 서툴러서 손목이 아플 정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이 수첩이 제 무기입니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트 고객센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일부러 느리게, 허리는 일부러 구부정하게. 카운터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멍하니 직원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장 보러 간다고 했는데.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드님이요? 언제 헤어지셨어요? 1시간, 아니 2시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연락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방송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 후 마트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휴게 공간에서 보호자를 찾고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박성우 고객님, 고객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3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미 차를 타고 멀리 떠났을 테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 주소 아세요? 경찰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리고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마트인데요. 보호자 없이 혼자 계신 어르신이 계세요. 전화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불안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아드님이랑 연락 안 되세요? 전화기가 없어요. 경찰관이 직원에게서 제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여기서 꽤 멀리 있네요. 일단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지금쯤 윤경과 함께 어디선가 술이라도 마시고 있겠지요. 드디어 끝났다며 건배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놈들은 모릅니다. 제가 3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제가 왜 일부러 약한 척, 멍한 척, 치매 걸린 척 연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제 계획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다 오셨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내릴게요. 혹시 아드님한테 연락 가능하면 저희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찰관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도 윤경도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출장 갑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잘 드세요. 성우. 저는 쪽지를 읽고 천천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없었습니다. 빈 냉장고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적어놓고 떠난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옷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랍장도 열어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도장, 놈이 다 가져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놈이 찾지 못한 곳에 숨겨뒀으니까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봉투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 예비 통장 사본, 그리고 3달 전에 미리 작성해둔 위임 철회 문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둔 문서였습니다. 놈들이 제 재산을 건드리는 순간 이 문서 하나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 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3달 동안 제게 먹이려고 했던 하얀 알약들이었습니다. 엄마, 건강보조제예요. 매일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건넨 약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는 척하고 화장실 가서 뱉어내거나 손바닥에 숨겼다가 나중에 모아뒀습니다. 이 약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들거나 기억력을 떨어뜨리거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약일 겁니다.
그래야 놈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약통을 다시 봉지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겁니다. 성우는 아마 지금쯤 안심하고 있겠지요. 엄마를 마트에 버리고 왔으니 이제 경찰이 데려다 줬을 테고 집에서 혼자 며칠 보내다가 결국 자기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때쯤 나타나서 엄마 걱정했어요 하며 다시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놈의 착각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15일 오후 2시 마트. 성우 장 보러 간다며 저를 휴게 공간에 두고 사라짐. 1시간 후 확인 결과 차도 사라짐. 경찰통에 귀가. 집에는 거지 쪽지만 남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놈들이 저를 어리석은 노파로 봤다면 그건 놈들의 실수입니다. 73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계략도 모르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약해 보였고 일부러 멍해 보였으며 일부러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놈들이 방심하고 방심해야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야 증거가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엄마를 무시한 대가를 곧 알게 될 거다. 성우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제 귓속으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전 성우와 윤경이 안방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치매 진단받으면 후견인 신청 바로 들어가는 거야. 성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 가자고 하면 의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매일 약 먹이고 이상한 행동하시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 요즘 이상하시다고 소문내고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성우가 매일 아침 하얀 알약을 건네기 시작한 게 저는 그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휴지에 싸서 모아뒀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약이 지금 쌀통 속 비닐봉지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성우는 제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고 같은 질문을 2번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확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자주 실수했습니다. 방금 먹은 반찬을 또 먹으려 하고 아침인데 저녁 인사를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성우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경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서 성우와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바로 나올까요? 의사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어머니 증상 설명하고 약 먹는 것도 얘기하고 검사 몇 개 하면 바로 나올 거야. 그럼 후견인 신청은요? 진단서 나오는 즉시 법원에 제출하면 돼. 한 달 안에 처리될 거야. 설거지하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달. 놈들은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놈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새벽 4시쯤 답을 찾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놈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 놈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우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문구점에 가서 수첩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약이었고 약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아들이 바빠서요. 혈압은 어떠세요? 요즘 어지러우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약 잘 먹고 있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록 보니까 꾸준히 약 드시네요. 혈압 수치도 안정적이고 계속 이렇게 관리 잘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정기적으로 약국을 방문하고 약사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성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윤경이 언제 왔는지, 어떤 서류를 받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글씨 쓰는 게 서툴러서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 3일쯤 지났을 때 성우가 병원 예약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실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무슨 병원인데? 종합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성우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간판을 보니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문진표를 건넸습니다. 성우가 대신 받아들고 척척 체크했습니다. 최근 기억력 저하 있으신가요? 예. 같은 말 반복하시나요? 예. 길을 잃은 적 있으신가요? 예. 모두 거짓이었지만 성우는 서슴없이 체크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화요일이요. 10월 12일.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김치, 계란 반찬 먹었어요. 댁 주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주소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자꾸 이상한 행동하세요. 아까도 현관문 비밀번호 못 찾으셨어요.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깜빡할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인지 검사,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저는 모든 검사에서 일부러 몇 개씩 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절반쯤은 맞히고 절반쯤은 틀렸습니다.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치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게.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성우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혼자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요? 아들 몰래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제대로 검사받고 싶어서요. 아들이 자꾸 옆에서 간섭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예약 없이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혼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우가 출근한 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같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아드님은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제게 정체 모를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 치매인 척 연기하라고 강요한다는 것,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검사는 일부러 틀리신 거예요? 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눈치를 봤어요. 지금 다시 검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인지 능력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상이라는 거요. 물론이죠. 그날 저는 두 가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성우가 받게 될 경도인지장애 의심 진단서, 다른 하나는 제가 따로 받은 정상 진단서. 같은 사람, 같은 병원, 다른 결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단서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병원. 혼자 재검사 받음. 결과 정상. 진단서 확보. 석 달 동안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첩에 기록하고 진단서를 받고 약을 모으고 통장 사본을 만들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 철회 문서를 공증받았습니다. 성우는 제가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이나 보는 노파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매일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그리고 이틀 전 성우가 저를 마트에 버렸을 때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6위. 아들이 어미를 버렸다는 결정적 증거.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옥자 할머니에게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지금쯤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잠들고 있겠지요.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 따위 없이.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자식이 어미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옆에 있는 낡은 전화 부스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옥자 할머니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옥자야, 나야. 지금 시간 있어? 그럼 있지. 무슨 일이야?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부탁할 게 있어.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수첩과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진단서 2장, 약봉지, 위임 철회 문서, 통장 사본.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옥자 할머니가 파마 머리를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옥자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성우는 며칠 전에 나가고 안 들어왔어. 뭐, 왜? 저는 탁자 위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줄게. 옥자가 소파에 앉았고 저는 석 달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성우가 약을 먹였던 것,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던 것, 재산을 노렸던 것, 그리고 이틀 전 마트에 버리고 간 것까지. 옥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야.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해. 뭐든 말해. 저는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 복사해 줄 수 있어? 3부 정도. 그래, 쉬운 일이지. 그리고 이 약봉지, 이거 성분 분석 맡기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까? 옥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약사거든. 걔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아. 고마워. 언제까지 필요해? 빠를수록 좋아. 늦어도 2, 3일 안에. 옥자가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임아, 너 혼자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 성우가 갑자기 오면? 괜찮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옥자가 떠난 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진짜 진단서는 침대 밑에, 통장 사본은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위임, 철회 문서는 부엌 쌀통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노파처럼 보이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오전 옥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첩 복사했어. 세부. 그리고 이거. 옥자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야. 우리 아들이 급하게 처리해줬어. 봉투를 열어보니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빼곡했지만 결론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및 인지 기능 저하 유발 성분 검출,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저하 가능.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충분해. 정말 고마워, 옥자야. 천만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끝낼 거고.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올게. 알아. 고마워. 옥자가 떠난 후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첩 복사본 세부, 진단서 2장, 약 성분 분석 보고서. 이것들을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서로 다른 장소에 숨겼습니다. 만약 하나가 발각되더라도 나머지가 남아있게. 그리고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발소리가 들렸고 거실 불을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야, 어디 갔었어? 배고파. 성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내가 어디 갔었어? 출장 갔었잖아요. 쪽지 남겨뒀는데 못 보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성우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라면 먹었어. 성우가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라면 봉지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겨둔 증거였습니다. 성우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좋은 곳? 요양원이요. 거기 가시면 밥도 챙겨주고 간호사들도 있고 엄마 편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성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며칠 비운 사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성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봐요. 시설 구경하고 오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날 밤 성우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성우가 저를 요양원에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 하겠지요. 하지만 놈은 모릅니다. 제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 놈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옷 갈아입으세요. 나가야 돼요.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앞에 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옥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성우는 핸들을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곳 보러 가세요. 시설 정말 좋대요. 윤경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성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놓였습니다. 입소 계약서, 비용 안내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제 앞에 서류를 밀어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성우와 윤경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첩 복사본, 진단서 2장, 약 성분 분석 보고서, 위임 철회 문서.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달 동안 날 속인 증거야.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성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윤경이랑 나눈 대화 기록이야. 날짜, 시간, 장소 다 적혀 있어. 이건 병원 진단서야. 하나는 내가 받으려던 치매 의심 진단서, 다른 하나는 내가 혼자 가서 받은 정상 진단서. 이건 내가 나한테 먹인 약 성분 분석 결과야. 수면제랑 인지 기능 저하 약물이 들어있더라. 성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경도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임 철회 문서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거지. 내가 내 재산에 손 떼는 순간 모든 게 무효가 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달 동안 약 먹이고 치매 만들려 하고 마트에 버리고 간 게 오해야? 그게 됐어. 변명 안 들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미 복사해서 경찰서랑 법원에 제출했어. 너 곧 연락 올 거야. 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저는 가방을 들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상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십니까? 성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옥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요양원 현관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옥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천만에.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옥자가 부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옥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 정리하고 법률 상담 받아야지. 성우가 가져간 서류들 되찾아야 하니까. 변호사 필요하면 우리 조카 소개해 줄게. 법무법인에서 일해.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옥자와 헤어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아침에 성우를 따라 나섰을 때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제 진술을 받았습니다. 3달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약을 먹인 일, 치매로 몰아간 일, 마트에 버린 일, 모든 걸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 복사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신 분 처음 봐요.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수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성우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형사사건은 이제 경찰이 처리할 겁니다. 우리는 민사로 재산 회복 절차 진행하면 돼요. 통장이랑 등기권리증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위임 철회 문서 공증받으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드님이 임의로 인출한 금액 있으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끝날 겁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의 후견인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진단서와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결됐던 제 통장이 다시 활성화됐고 성우가 인출한 금액도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 제 권리, 제 삶. 2달 후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판사의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수면제 및 인지기능 저하 약물을 투여했으며 이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고 결국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유기, 사기 미수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윤경도 옆에서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범이었으니까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옥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3년. 잘됐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혼자? 응, 혼자. 외롭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울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질 거야.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주 올게. 혼자 두지 않을게. 고마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3달 전과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인 공간. 거실 창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바로 제 인생 같았습니다. 힘들고 쓰라렸지만 끝은 달콤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저 나무들도 새순을 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교도소 독방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겼다는 겁니다. 약한 척, 멍한 척, 속은 척 하면서도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제 힘으로. 물론 옥자가 도와줬지만 계획을 세운 건 저였고 증거를 모은 것도 저였으며 끝까지 연기를 해낸 것도 저였습니다. 73살 노파가 45살 아들을 이긴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으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잔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반찬,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안녕. 예전에는 이런 인사가 당연했는데 석 달 동안은 누구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성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됐고 오히려 저를 대단하게 봤습니다.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면서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등기 우편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산 회복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성우가 임의로 인출한 금액 전액이 제 계좌로 환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통장 원본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맑고 청명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약해도 혼자여도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것을.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화단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떡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인절미 해왔어. 같이 먹자. 그래, 들어와.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리고 떡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옥자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아주 좋아. 성우 소식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 그게 나아. 잊고 사는 게.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성우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5살 꼬마 학교 다녀오면 가방 던지고 달려와 안기던 초등학생,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20살 청년. 그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졌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아, 너무 생각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가끔은 그래. 그럴 때는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달려올게. 고마워. 옥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엄마 품에 안겨 웃는 아기.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간식 챙겨주고 웃음소리 가득한 집에서 사는 것.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냈으니까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급받은 돈이 모두 입금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성우가 손 뗀 흔적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 가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따로 떼어 기부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 쓰라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어서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싱싱한 상추를 골랐고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샀으며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손님 오세요? 아니요, 혼자 먹어요. 혼자서 이렇게 많이요? 천천히 먹으면 되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텅 비었던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상추쌈, 된장찌개, 김치, 계란찜.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는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개그맨들이 웃기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에 심은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크고 있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주면 그만큼 자랐고 방치하면 시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직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를 감시하기 위한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기록하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날씨,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감정,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남편을 위해 살았고 절반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였습니다. 성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성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밖을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힘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정신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니까요. 저는 73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도, 혈연이라는 끈도 아무것도 저를 대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늙어도 외로워도 제 삶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어, 강정임. 스스로에게 건네는 칭찬이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 하는 오후에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임아,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갈비찜 해놨어. 그래, 좋아.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7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배신도 아픔도.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걷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작은 선택들이지만 그것이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옥자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자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갈비찜 막 다 됐어. 좋은 냄새 난다.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알았어.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웃음이 났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면 좋겠다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 줄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